예, 오늘 상담학 특강 우울증과 자살이라는 주제로 우리 정동섭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는데 전침신대 그리고 한동대 교수로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한국 초대 가정사역 협회 회장으로 초대 회장으로 섬기셨는데 오늘 아주 귀한 강의 기대하고요. 우울증 헤쳐나가기라고 하는 교수님의 책을 기초로 해서 오늘 귀한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안양에서 지금 강의를 합니다. 안양에 이사 온 지 한 10년 되는데요. 전에 대전에서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한 18년, 그 다음에 한동대학에서 한 5년 강의를 했는데요. 저는 자연과학에는 별 관심이 없고 사회과학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학자로, 그 다음에 가정사역자로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주제, 우울증과 자살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심리학에서 이상 심리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애브노멀한 이상 심리학의 범주에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정신과 의사들이 연구할 때는 이거 사이코패탈러지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그 이상 심리를 정신병리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흔히 그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기, 요즘에도 코로나가 이게 감기 바이러스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데 그만큼 흔한 것이 이제 우울증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우울증은 인류가 앓고 있는 최악의 비육체적인 고통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전반을 불안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제 불안은 항상 인간이 불안하지만은 특별히 uncertainty, 불확실성,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다 불안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우울증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지금 이제 우울증이 많이 퍼져 있는데 그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일생은 세 가지 차원의 경험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산 정상과 같은 날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평범한 날들이 있고, 그리고 어두운 날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먹구름이 낀 그 어두운 날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인의 25%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랬는데 아마 이 코로나가 온 이후로 통계청에서 잘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퍼센티지가 훨씬 더 높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할 것은 제가 당뇨인데 지금 15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당뇨라는 병식이 없었어요. 당뇨나 고혈압처럼 병식이 없이 우울증을 앓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국인의 행복도는 세계 178개 나라 가운데서 10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 사는 나라 한 100개 나라 가운데에서는 56위 뭐 이런 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이 100점 만점에 57.7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삶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 행동, 신체 반응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울증은 바이오, 사이코, 소시오, 스피리추얼 디스오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생리적인 면도 있고 생리, 심리, 사회, 영적인 장애라. 그러니까 이게 전인격에 다 영향을 미치는 증상이라고 보는 거죠. 흔히 이제 얘기하기를 우울증을 이제 의사들은 정신과 의사들은 기분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드 디스오더라고. 그 우울증은 분류하기를 기분 장애에 속하는 것으로 슬픈 감정과 의욕 상실, 흥미 활동 수준의 저하, 부가치감, 죄책감, 주의 지워지는 정신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울증을 어떻게 분류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우울증은 여러분 거기 보이는지 모르지만 반응성 우울증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우울증인데 이거를 외인성 우울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실이나 어떤 그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는 의미에서 일어나는 우울증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신병적인 우울증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내인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면적인 그 역동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이제 우울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주목할 것은 가면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masked depression,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는 우울증이라 이제 그런 뜻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절형 정서장애, 계절형 우울증이 있는데 이게 가을이 되면 아니 봄에 뭐 4월이 되면은 나타나는 우울증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우울증이 있고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산후 우울증. 그다음에 요즘에 현대에 들어서 점점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이 양극성 장애입니다. 이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울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뭐예요, 막 흥분하고 그런 상태를 뭐라 그러지? 우울증하고 우울증, 조울증. 조울증. 예. 막 이렇게 흥분하고 막 그런 모든 것이 자신이 있고 막 그러다가 우울증에 떨어지면은 한동안 또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그 양극성 장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이 제가 이제 특별히 병원에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해야 할 그 우울증을 주요 우울 장애라고 한다는 거. 네. 그래요.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의사들의 주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쓴 책에서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감이 더 쉽게 잡힐 것 같아서 우울증 자가 진단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울증 환자들이 다 이런 걸 겪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 이 증상이 나오면 그걸 이제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가족과 친구의 도움에도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자신이 남들보다 못한 존재라는 기분이 들었다. 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기분이 우울했다. 하는 일마다 힘겹게 느껴졌다. 미래가 절망적이라고 느꼈다. 내 인생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다. 두려웠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불면증이죠. 불행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외로웠다. 사람들이 불친절했다.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 발작적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우울증 걸린 사람은 계속 울어요. 이렇게 자주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슬펐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 일을 진척시킬 수가 없었다. 감이 잡히죠? 여러분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그것을 주요 우울 장애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포함시킨 것이 이제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가면 우울증은 우울 증상이 다른 모습 뒤에 숨겨져서 나타난다고 해서 말하자면 이제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데서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우울증이 학교 공포증,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사이버 중독, 과잉 행동 장애, 성적 저하로 나타난다.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춘기, 청소년기에는 가출을 한다든가 반사회적인 행동, 알코올 남용, 약물 남용, 성적 문란 등으로 나타난다. 성인에게도 이제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정신 신체 장애, 이혼 등이 우울증의 한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우울 기분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통 이런 것을 갖다가 우울증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면 우울증이라고 진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의학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여기 말씀드리는 그 주요 우울 장애입니다. 주요 우울 장애의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 슬픈 얼굴 표정, 학교, 교회, 여가 활동에 대한 무관심, 무가치감, 무기력감, 죄책감, 불안, 초조감으로 나타납니다. 식욕 감퇴, 과식, 불면증, 지나친 수면, 사회적인 철수, 비관적인 태도, 우울한 기분, 환경에 대한 관심의 상실 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 중독공화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자살 증후군은 그 열망과 그 열망에 따라 살지 못한 실패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살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처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랑의 교육을 받는 것처럼, 성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요즘에 잘 죽기 위해서, 웰다잉을 위해서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말씀하셨는데, 그 간디는 보리가 싹트기 위해서는 씨앗이 죽는 것처럼 죽음은 삶의 과정에서 생긴다고 했고, 나폴레옹은 살아있는 쫄병이 죽은 황제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겁쟁이는 죽음 앞에서 여러 차례 죽지만 용기 있는 자는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한 해에 사망자 수는 30만 4,948명으로 1년 전보다 9,838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한 해 사망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사망 원인 통계에서는 작년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다음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은 OECD 국가가 아마 32개 나라인가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헝가리가 1위였는데 우리가 이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195명으로 하루 평균 43명꼴이었습니다. 40분에 1명씩 자살자가 발생한다는 의미인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문정권이 들어온 이후로 이 하루에 죽는 그 사람 수가 45명에서 47명으로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젊은 층에서는 자살률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 여러분 뭐 제가 설마 분석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시겠죠. 뭐 이렇게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고 취직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년 통계에서 20대 자살률은 10만 명당 21.7명으로 1년 전보다 12.8%가 늘었고 10대 자살률은 1년 전보다 9.4%가 늘었다고 합니다. 고용절벽과 불안이 젊은이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운데 생계형 자살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6명으로 집계된 이제 이렇게 혼자 있다가 그 죽는 걸 고독사라고 하잖아요. 이 고독사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비교적 좋았던 19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경제 위기 외에도 중장기적인 사회의 변화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분들은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서 자살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 15% 정도는 우울증과 관계없이 이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자존감과 무기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가치의 상실, 자기 효능감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은 돈, 명예를 상실할 때, 그 대상이 주는 가치와 의미를 상실했을 때 반응성 우울증이 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외인성 우울증, 반응성 우울증. 그러니까 이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우울증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은 과도한 입시 압박과 생활 스트레스에서 오는 우울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도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노인의 자살이 항상 문제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더욱 심각하게 노인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고로 안 좋답니다. 그래서 80대 노인 여성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3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삶의 스트레스와 상실에서 오는 우울증은 자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GDP 2만 달러, 세계 경제 규모 13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격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의 생활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배 성장한 1992년에서 2010년 사이 행복감을 느끼는 국민은 10%가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는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우울질적인 기질의 소유자가 여러분 그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그 성격 기질이 따로 있느냐 심리학자 조사해 보니까 그 우울질적인 기질의 소유자가 우울증에 더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욥이라든가 모세, 다윗, 엘리야, 요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 심리학자들이 굳이 분류를 한다면은 우울질적인 그 기질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예수님도 그랬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우울증 환자들이 절규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존 버년, 마틴 루터, 찰스 스퍼전, 링컨, C.S. 루이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게 우울증을 앓다가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하는 것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소아 우울증, 청소년 우울증, 중년기 우울증, 노인성 우울증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서론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관심이 가는 그 주제가 뭐냐면은 우울증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우울증은 사단으로부터 온다. 죄의 결과로 온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는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결코 우울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편견,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 우울증 환자들 더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가? 자살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럴 때 이제 저 나름대로 책을 쓰면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딱 두 마디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실패나 상실의 경험을 한 것이 자살을 촉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대학 입시에 실패하거나 실패와 상실이 이제 우울증의 원인이다. 이거를 이제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무망감, 흔히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hopelessness, 희망이 전혀 없다 하는 그 무망감과 절망감, 좌절감, 무기력감을 느끼게 한다. 모든 정신질환 가운데 우울증이 자살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살자의 80%가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죽은 그 최진실 씨가 술을 먹고 만취한 가운데에서 화장실에서 뭐 자살했다 그렇게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이 모든 자살의 85%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과 의사 칼 메닝거는 자살 이해를 위해서 3가지 동기적인 범주를 제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느냐 하는데 첫 번째가 wish to kill, 죽이고 싶어서, 즉 주변에 제 원한 감정이 있는 사람에게 증오심과 공격성과 투사, 탓하는 마음, 보복심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반대로 wish to be killed, 이게 죽임을 당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러니까 죄책감과 자기 책망, 자기 송사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살할 수도 있다. 3번째가 죽고 싶어서 무망감, 낙심, 절망감
이렇게 이제 정신과 의사가 분석한 적도 있습니다. 자살은 대개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4배 더 많이 자살을 시도하지만 성공률은 남녀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이기적인 자살이 있고 이타적인 자살, 그다음에 아노믹 수이사이드, 그 붕괴적인 자살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살과 살인은 치명적인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릴 때 그 애착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런 것을 분석한 심리학자들은 그 2, 3세 사이에 분리 개별화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다가 이제 저기 뭐예요? 분리와 이렇게 독립하고 개별화되고 하는 그 이슈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은 독립된 정체감이 약화되고 부적절한 충동 통제, 그다음에 외부적인 통제 의존, 스트레스 상황 아래 융통성이 없는 경직된 적응 패턴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과 빈부 격차가 심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자살 유형을 분류를 할 때 의학적인 자살이 있고요, 사회적인 자살이 있고, 철학적인 자살, 국가적인 자살이,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자살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자살이고요. 사회적인 자살은 고립감, 스트레스, 충격이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자살이고요. 철학적 자살은 삶에 대한 회의, 무의미감,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 특별히 이제 이 개인이 자살하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국가가 자살 코스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어떤 외국 저 학자가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적인 자살 코스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 때문에 안보, 외교, 경제, 교육 등 전 영역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적인 자살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분류도 하고 이제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울증의 원인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많은 그 심리학자들의 관심사인데요. 그 원인을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유전적 생리적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가 심리적 인지적인 원인, 그리고 세 번째가 왜 안 나오나? 세 번째가 이제 환경적인 그 원인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저 자신이 이게 이제 어린 시절에 소아 우울증 환자였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병식이 없이 우울증을 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시절도 그렇고 많은 그 기간이 이제 우울증을 알았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그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유전적 생리적인 원인은 우울증은 종종 신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부족이나 부족한 운동, 약물의 부작용, 부적절한 음식은 모두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은 월경통의 한 증세로 월경 전 우울증과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알면은 미리 대처할 수 있고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풀러 신학대학의 아치발드 하트 교수가 에일리아의 우울증이 생리적인 이유에 기초한 포스트 아드레날린 디프레션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아드레날린 체계는 탄력성을 잃어가는데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스트레스 대처 호르몬이죠. 그 고조된 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공연을 한다든가 뭐 설교를 하루에 뭐 5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그 아드레날린이 고조된 후에는 우울증이 더 심하게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아는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우울증에서 회복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서적으로 고양된 경험을 한 후에 이제 우울증이 오는 것이 정상적인 거다. 왜냐하면 아드레날린이 방출돼 가지고 대처를 했는데 그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포스트 아드레날린 디프레션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그 심리적인 인지적인 원인으로 인한 우울증인데 우울증은 일반 인구의 4 내지 9%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인데 대학생의 25%가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우울증의 근저에는 발달 단계적, 심리적, 대인관계적인, 영적, 기타 비신체적인 영향들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정 배경 요인을 드는데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엮이는 가정에서 방치와 학대와 같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후에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아원 같은 데서 따뜻한 인간적 접촉 없이 성장한 경우나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가운데 성장한 경우, 근친 상간이나 폭력에 노출된 경우 또는 신분을 중시하는 부모가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한 경우에 실패한 자녀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 중에 하나가 우울증에 시달릴 경우에는 자녀의 우울증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부모와 갈등 중에 있는 10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불안정한 가정 출신, 가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상을 갖고 있는 대학생은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현대인의 우울증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이 두 번째, 이 스트레스와 중요한 상실이 우울증의 이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가 우리로 위협을 느끼게 만들 경우에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기회의 상실을 비롯해서 직업, 신분, 건강, 자유, 대화, 소유, 값진 대상을 상실했을 때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발병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건들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상실 경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실패와 상실이 그 우울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 물건, 친밀한 동물, 사회적인 기능을 상실하거나 이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특별히 도움이 됐던 것이 제가 이제 번역한 책 가운데 그 아치발드 하트의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요단 출판사에서 발간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크리스찬 심리학자 아치발드 하트는 이 상실이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저는 우울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실제적인 상실. 실제로
물리적인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경우에 이 상실감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이별, 가족처럼 한 개인이 큰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의 상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보나 의미 있는 사진, 주소록, 일기장을 상실했을 때, 당신이 애지중지하던 집에서 이사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상실 가운데 이제 그 40년, 50년 같이 살다가 이제 노년에 이혼하는 경우, 그것도 이제 엄청난 상실이죠. 둘째가 추상적인 상실. 실질적인 대상보다는 개인의 삶과 관련된 상실인데, 별거로 인한 사랑의 상실, 배우자의 외도, 비판으로 인한 자존감의 상실, 승진에 누락되거나 사업에 실패함으로써 자존감과 야망의 상실, 아이들이 성장해서 분가해서 자녀들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과 집이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퇴직한 이후의 삶의 패턴과 의미의 상실, 이런 건 또 다른 그 추상적인 상실이죠. 세 번째는 상상 속의 상실입니다. 이러한 상실을 인지하기는 무척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상실은 우리를 수심에 잠기게 하며 피해망상적인 생각들은 이 상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거봐, 난 또 실패했잖아. 나는 전혀 쓸모없는 인간임이 분명해. 이런 그 상상 속의 상실이라고 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적대적이야. 난 항상 실패할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야. 내 삶은 지금처럼 언제나 형편없을 거야. 이러한 생각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심리학적인 요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협받는 상실,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상실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실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죽음, 실직과 은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상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가정, 명성, 직업, 건강 등의 상실, 이러한 잠재적인 상실은 실질적인 상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그 무기력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긍정심리학자는 지금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살아있는 심리학자인데,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학습 이론에 근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속수무책일 때, 죽은 사람을 다시 되살릴 수 없을 때, 편집증 환자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때, 의처증 환자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그 늙은 노인이 젊음을 되찾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말하자면 속수무책일 때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인사이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해봤는데 그때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기력감에 빠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지적인 원인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데 익숙해 있다면은, 인생의 어두운 면만 보고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한다면 우울증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 이제 여기서 제가
강의 준비한 거를 자세히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현대인의 우울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 이론인데요. 아론 백이라고 하는 인지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우울증 환자들을 이제 상담해 보니까 왜곡된 사고,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왜곡된 신념이 우울증을 유발한다 그랬는데 특별히 우울증 환자들은 세 가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 가지 생각이 뭐냐면은 첫째는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 주변의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들에게 있어 삶이라고 하는 건 고갈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무거운 짐과 장애물, 패배들의 연속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절망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두 번째로 우울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비난과 자기 연민,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적절하고 무가치하며 무능력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평가절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봅니다. 그들은 장래 일을 고난과 좌절, 절망의 연속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뭐 이제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다. 내 인생은 끝난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점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아론 백이라는 인지심리학자가 이름을 붙이기를 Depressive Triad라고 했어요. 그래 우울증의 세 가지 주제. 그래서 우울증의 3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사람을 우울증으로 유도합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면 점점 더 부정적으로 사고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신 분석, 프로이드 계통의 정신 분석학자들이 우울증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이 내면화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자신을 향해서 내면화되었을 때, 즉 이 분노를 바깥으로 발산하면은 우울증이 안 되는데 이 속으로 새길 때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분노의 표현이 용납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랍니다. 분노의 감정을 부인하고 무의식 속에 억압할 때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자존심이 상처를 입거나 좌절감을 느끼거나 실망했을 때 분노합니다. 그런데 분노를 시인하고 표현하지 못하면 이는 보복심과 원한 감정으로 발전해서 과격한 행동이나 정신, 신체 질환 또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이 도표를 그려서 설명했는데 이제 저 은사되는 게리 콜린스 박사가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분노 있잖아요. 모든 분노는 2차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분노의 선행 조건이 그 상처를 받을 때, 불공평한 대접을 받을 때, 무슨 약간 상처가 분노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이제 1차적인 원인이고 분노는 2차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게 되면은 복수심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분노, 그 다음에 안 갚음하고 싶은 그 복수심,
근데 이것이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장 많이 저도 평생 동안 이 분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심리학을 결국은 공부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폭발적인 분노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뭐가 종자가 잘못된가 늘 그렇게 저를 정죄하고 그랬는데 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억압된 분노,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저 10남매 가운데 네 번째 아들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이 저를 뭐 어린 시절에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늘 놀리기를 숙맥 등신이라고 이렇게 바보 천치 이렇게 매일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누가 가리킨 것도 아니죠. 상처받으면 자존감을 상하면 화가 나는 거죠. 화를 내면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동생이 형한테 화를 내느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이제 배운 것이 뭐냐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걸 억압하고 속으로 삭혀야지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결혼해가지고 만만한 아내한테 그 분노를 다 표출하는 거죠.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그래가지고 저는 파괴적인 행동, 이제 복수심을 이제 제일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뭐 이렇게 구타한다든가 물건을 던진다든가 파괴적인 행동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는 내되 죄는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 이 상처받을 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분은 내되 be angry but do not sin. 죄는 짓지 말라 그랬거든요. 에베소서에.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하여간에 욕도 하고 뭐 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데 아내를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구타는 안 했어요. 언어적인 폭력을 많이 했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수동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굴 태워서 갖다 드린다든가 이게 이제 수동 공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신체화 장애. 그러니까 속으로다가 이거를 억압하고 이 분노 에너지를 갖다가 억압을 하잖아요. 그러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콜린스 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상처나 분노나 복수심을 숨기게 되면은 그걸 내면화시키다 보면은 우울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면화된 분노가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이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나타나는 그 증상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자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정신 DSM-5에도 나오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표기된 게 뭐죠? 예? 화병이요? 화병 맞아. 화병 이런 것이 뭐 신체화 증상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여섯 번째가 이제 죄와 거짓된 죄책감. 이 죄책감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살은 소외감과 공허감, 단절감에서 비롯되는데 실존적으로 무의미감을 느낄 때 자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살자들은 다음과 같은 환상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래가지고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환상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네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재미있어요. 복수 환상, 자신이 죽으면 주변 사람이 미안해할 것이라고 하는 환상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요. 징벌 환상, 자책감과 후회 속에서 자살할 수가 있고요. 재결합 환상,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떠나게 되면은 사후 세계에서 다시 재결합,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 속에서 사람이 자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셋 환상, 이건 뭐냐면 인생이 꼬였다 싶으면은 다시 리셋하고 싶어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환상 속에서 자살을 결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살 시도자 1,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울증 등 정신과적 증상이 37.9%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대인관계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하는 것이 31%, 그 다음에 신체적인 질병도 적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 이제 우울증을 앓게 되는데 건강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의학적, 사회적 자살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살 시도 인구의 자살 사망률은 10만 명당 700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는 일반 인구의 25배나 된다고 합니다.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지만은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자살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진실 같이 배우나 연예인이 자살하면은 자살이 급증합니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 사회적인 자살은 사회 분위기와 정책 의지에 따라서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죽겠다는 사람 무슨 수로 막아 하는 아니한 생각이 자살공학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죽겠다는 사람 수를 쓰면 막을 수 있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자살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을 이제 정신병리의 감기 또는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정의, 그러니까 인지적인 사고의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감정 영역의 장애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행동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인격 전체에 영향이 나타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생리적인 영역, 신체 증상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우울증 증상을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제가 책에서 읽었던 것을 분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절망감 우울증 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무기력보다는 절망감이 우울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봅니다. 무기력은 우울증의 말단의 원인인 반면에 절망감은 우울증의 근접한 원인이다. 무기력은 절망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구성 요소다. 그래서 절망감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뭐냐면은 죄와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 있다. 사람이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했거나 죄를 지었다고 느끼면은 죄책감이 일어나며 자기 정죄, 좌절감, 수치심,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데 죄책감과 우울증은 함께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우울증이 죄책감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죄책감이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회개하고 사함받으면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제 근본주의적인 교회의 율법주의적이고 경직된 요구와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의 정죄감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존적인 공허감을 들 수 있는데요. 우울증이 무의미감이나
삶의 의미가 없다. 공허감에 기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실존적인 공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인간으로 사는 고통으로 무의미감과 공허감을 느낄 때 우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적인 영향도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죠. 억압적인 정권 아래서의 생활, 정치적인 불안정, 경기 침체, 현대화와 산업화, 높은 이혼율, 비합리적인 직장 상사로부터의 부당한 요구, 무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부모의 이혼, 부모의 불화, 부모의 떠남 등이 높은 비율의 우울증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살 가능성 예방하기 것이 나오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살 의도에 대해서 실마리를 사전에 제공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다음과 같은 단서를 잘 관찰해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자살에 대해서 입으로 자살한다는 말을 직접 하거나 자살의 실행을 현실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거나 가장 효과적인 자살 방법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뭐 권총으로 아니면 가스, 약물, 과다 복용 이런 증상이 주변에 나타난다거나 절망감과 무의미감, 이런 그 신체적인 질병에 대한 과도한 관심, 불면증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우울, 혼미, 완강한 저항의 증거, 의존적이면서도 불만족을 보이는 이중적 경향성, 이전에 자살을 기도했던 내력,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살에 대한 예방책으로 우울증은 여러 가지 정신질병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95% 이상이 당시의 심리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우울증으로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단의 그 이단 구원파에서 나와가지고 방황하고 이단에서 그 우울증 지금 보니까 그 우울증 증세였는데 제가 방황하다가 이단에서 저 구원파에서 나와가지고 몰몬교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 지방교회로 갔다가 이런 여러 이단을 방황하는 가운데 우울증이 점점 더 이제 악화가 됐는데 제가 34살 때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미국 대사 통역할 때인데 통역을 마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미국 선교사가 다가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제가 난 하나님은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직 모르겠다. 여러 이단에서 이제 배운 그 하나님을 인해가지고 뭐라니 나는 성경을 아예 몰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당신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수석하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한 지 2년 됐을 때 교인들이 한 200명 됐을 때 갔는데 제 간증을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서 하여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씀에 제가 이제 무너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없이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화를 내고 아내를 괴롭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냥
우울증 환자에다가 이게 소화불량에다가 몸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피부병에다가. 그런데 그 원인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아내를 괴롭혀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안과 막 소망과 이 사랑이 넘치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 네?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찬양요법이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한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게 이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온 하나의 우울증 치료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완동물요법과 봉사요법은 영적 범민과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있다. 이건 마틴 루터가 한 얘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펫 세라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키우는 것이 저기죠, 강아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그 치료요법이 뭐냐면 내가 헬퍼가 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은 우울증에서 치료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수 애트킨슨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부드러운 손길, 인간적인 따스함,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기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천지에 아무것도 없다.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이 있으면 행복 없이도 살 수 있다 말할 정도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런 것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많이 제가 지금 오버하고 있는데요. 쭉 넘어가 가지고 무엇이 내 마음을 결정하게 하는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 자주 듣는 말 가운데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흔히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서 특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물질, 이거를 뇌 안에 있는 정보 전달 물질, 흔히 뉴로 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그런데 이제 우리 몸속에 이제 가장 적은 그 신체 세포 단위를 뉴런이라고 하거든요. 뉴런이 몇십억이 되겠죠. 이 뉴런과 뉴로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을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린 저기 아드레날린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인데 흔히 호르몬이라고 하죠. 체내에 우리 몸 안에 한 50가지가 분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두는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사람의 몸은 천연적인 약창고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에 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쁨이나 희망을 생각하면 기쁨과 희망의 신경 전달 물질이, 절망과 슬픔을 생각하면 절망과 슬픔의 호르몬이, 기대와 행복을 생각하면 기대와 행복 신경 물질이 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0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한 5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제일 이제 많은 것이 거기에 나오는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기억력과 식욕, 섹스와 같은 보상적인 쾌감을 전달한다고 해요. 호기심이 왕성하며 새롭고 기이한 것을 추구합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쾌락과 연관되어 있는데
과다하다 하면은 환각, 과대망상, 부적절한 감정 표현 등의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부족하면 몸이 떨리고 파킨슨씨 병을 일으킵니다. 도파민이 증가하면은 자연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그다음에 이제 아드레날린 이런 것이 분비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파민이 과다하게 나오면은 그것이 저기 정신분열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것이 적당하게 도파민이 나오면은 이제 의욕,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정신분열 환자들에게 이 도파민을 조절하는 약을 이제 처방하는 것이 한 방법이거든, 치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저 정신분열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미쳤다고 해가지고 이제 귀신 쫓아내고 이런 접근을 했는데,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 원인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과다 분비되는 거, 뭐 부족한 거 이런 거를 이제 조절해주는, 그래서 이제 저기 우울증 치료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이 엔돌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엔돌핀은 그 이상구 박사가 이제 유행시킨 말인데, 요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엔돌핀 거기 나오는 대로 엔도제네스 몰핀. 그 몰핀이 여러분 그 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잊게 하는 마약인데, 이게 엑소제네스가 아니고 엔도제네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몰핀. 네? 그래서 천연 진통제로서 해피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스스로 즐거운 마음과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때, 격렬한 운동 중에, 창조적인 활동 중에, 남을 도울 때, 밝은 음악을 들을 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엔돌핀이 분비되나, 엔돌핀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나, 둘 다 맞다는 정설입니다. 엔돌핀이 많이 분비되면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병의 회복도 빨라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엔돌핀이 그렇게 우리 몸에 치료제 역할을 하는 걸 모르고 미국의 유명한 그 이제 의사가 이게 이제 희망이 없다, 이게 판정을 받은 거예요. 무슨 병 때문에. 그런데 이왕 죽을 바에는 실컷 웃다가 죽자고 그 저기 코미디, 그 동영상을 하루 종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픈 걸 잊어버리고 이 엔돌핀이 많이 와가지고 완치가 돼버리는 그런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양반이 책으로 쓴 적도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그 호르몬 가운데에서 도파민이 있고요. 두 번째가 엔돌핀이 있고요. 세 번째가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조절 호르몬으로서 작은 위험이나 해로움에 민감하다. 수억 개의 뇌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감정, 성욕, 식욕, 수면, 기억, 학습, 체온 조절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활력의 샘으로 폭력, 중독, 양극단으로 치닫는 뇌의 폭주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을 적당량 유지하면 폭력과 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설렘과 흥분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너무 흥분하거나 뭐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미움, 공격, 폭력, 걷잡을 수 없는 중독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고 합니다. 세로토닌 부족은 우울증을 부르고 사람을 자살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기가 우울증인지 모르는 사람, 병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울증이다 싶으면 이제 정신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프로작과 같은 SSRI계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의 양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작을 처방하는 것이 뭐냐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하는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 부족은 남성은 과격해지고 알코올 중독, 강박장애, ADHD를 더 경험하며 여성은 기분이 나빠져서 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에 걸린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조절 물질이다. 그런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플래시보 이펙트 많이 들으셨잖아요. 위약 효과라고 하죠. 소원이 그러니까 그 밀가루 같은 걸 주면서 이게 특효약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믿고 먹으면은 이제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소소한 행복이라는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는 것이며 자극적인 쾌감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단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 호르몬이 신경 전달 물질이 4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멜라토닌이라고 나오죠? 나왔나? 멜라토닌이 뭐냐면 수면 호르몬. 이거 잠이 잘 오게 만드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뇌 속에서 이렇게 저도 나오기도 하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데 그게 부족하게 되면은 바깥에서 식물성 멜라토닌을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수면 호르몬이 도움이 되는데 이거 언제 이게 나오느냐면은 왜 햇빛이 비칠 때 낮에 그 햇빛을 비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 비타민 D하고 이 멜라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 호르몬 페닐에틸라민. 이 사랑 호르몬이 이제 방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친밀감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페닐에틸라민 알아두시면 좋고요. 특별히 이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2014년에 감사 유전임자 CD38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감사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엄마와 아이, 연인 사이에 강한 결합을 일으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 옥시토신이 뭐냐면 엄마가 아기 젖 먹일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친밀감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수유와 올가슴 때 강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게 하는 것은 감사할 때,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포옹할 때 이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아드레날린 여기 나왔죠. 이걸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코티솔 이것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노 호르몬이고 적극적이지만 공격적이 되기 쉽다.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물질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물질이 분비됩니다. 행복이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과 평가입니다. 과학적으로 호르몬의 총체적인 작용인데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옥시토신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 즐거움과 만족의 원천입니다. 도파민은 적게 나오면 우울증을 일으킵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의 평정을 선사하는 축복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로토닌을 촉진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우울증의 약물 치료와 인지 행동 요법, 그러니까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제 이 학자들이 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섭취한다. 그러니까 이제 각성제, 카페인, 알코올, 과다한 설탕 섭취를 피하고 녹색 채소와 어류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가 오메가3 얘기하잖아요. 음식을 오래오래 씹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씹어 먹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 선한 행위를 하기로 결단하라.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이런 처방을 하네요. 세 번째가 유산소 운동은 강력한 항우울제다. 예,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숨을 가파르게 쉴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항우울제 역할을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는 햇볕을 쬐라. 그 햇볕을 쬐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은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이 되고 이 비타민 D가 방출이 된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가 다양한 관계를 누려라 그러네요.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들인다. 기후 변화가 미묘하게 시작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요구된다. 요즘에 이제 긍정심리학이 발달하면서 긍정심리학은 행복한 사람을 연구하는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를 연구하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부정심리학이고, 그런데 그 긍정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나온 말이 있는데 긍정심리 자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희망과 효능감, 회복 탄력성, 낙관성 등 4개의 요소가 있다. 그런데 리브라스카 대학의 교수가 이 외에도 여러분 이걸 주목하세요. 용서하는 거, 그 다음에 용기와 함께 감사를 후보 요소로 취급했다. 특별히 이제 호주의 심리학자 티모티 샤프는 행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5가지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감락열호사라는 그 용어를 만들어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행복할 수 있느냐? 늘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가 낙관주의.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 잘 될 거다. 할 수 있다. 열정과 에너지. 그 다음에 이게 내 삶의 주변에 대한 호기심 있잖아요. 그 호기심을 유지하는 거. 이 자연에 대한 호기심도 그렇지만은 뭐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신문을 본다든가 뭐 이런 그 호기심이 무관심한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건강한 수면 습관을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다. 7번째, 자연을 자주 접한다. 녹색 공간은 혈압, 콜레스테롤 조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신체를 3배 더 활성화한다 그럽니다. 이제 거들거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 그 다음에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고 유대감을 가질 때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그 두 가지 그 호르몬 아까 얘기했죠. 그저 옥시토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 이런 것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너무 지나치게 해서 이 문제인데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
사람은 문제를 만들고 책은 문제를 풀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거 무슨 뭐 저 의무적으로 책을 읽는 거 말고 자기가 그 좋아하는 책을 읽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이런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영혼의 3대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긍정심리학자의 얘기예요. 자유와 관계와 유능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박탈당하면 우울증이 온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래요. 지금 막 자유를 자꾸 무슨 비판 뭐 역사를 그 비판할 자유 뭐 그런 거 다 막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그 인간 관계, 응? 예, 가족 관계, 친구와 관계, 예,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유능감, 이것이 없어지면은 무기력감에 빠지면은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40분에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게 제 큰 단점인데 요거를 미리 읽어가지고 요 14페이지를 하면은 몇 분이 걸린다 이런 걸 알아서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우울증도 아닌데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뭐 죽고 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용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저기 그 시간을 딱 지켜주셨습니다. 그 목요일 날 한국사 특강은 이제 매달 있기 때문에 1시간 강의하고 30분 질의응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화 전략 하고 있고요. 화요일 날 진행되는 것은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시간 쓰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9시 반이니까 딱 마지노선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우리 자유롭게 질의응답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들어와 계세요? 지금 9분 들어와 계십니다. 진영정 교수님은 저 몸이 불편해가지고 예. 오늘 참관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셨네. 들어왔다가 나가셨고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들어왔다 나간 사람이 이제 한 두세 사람 또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교수님 강의하시니까 출석 도장 찍고 나간 것 같습니다.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됐다든가 뭐 유익한 면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우리 그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